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또 한 번의 1학기가 끝나고 다들 편안한, 아주 소수의 분께서는 조금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이번 여름방학 때도 여러 많은 학우님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또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책거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이준호 선생님부터 김정 선생님까지 각자 어떤 활동들 혹은 어떤 종류의 책을 추천하시는지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이제 책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방학은 책 읽는 시간인 거 아시죠? 네, 우리 문교 TV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이번에 8월인가요? 8월 초에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마 20년도 더 됐죠. 그때 브래드 피트와 에릭 바나가 나오던 트로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한번 기회 삼아서 원본이 되는 거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과제물이나 시험 이런 것도 좀 없으니까 그동안 좀 생각을 해왔던 책들 중에 하나를 읽으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 신화의 세계에서 배웠던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인데요. 두꺼워요. 그래서 벽돌글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나중에 집에서 명절 때 편육이나 이런 거 놓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직접 읽는 것도 좋죠.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은 맨 뒤에 권말에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원문을 읽기 시작하시면 도움이 훨씬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읽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시면은 독서 그 자체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감상의 폭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독서 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 특히 헬렌의 배우들로서고 여러 가지 헬레네가 누가 나오죠? 처음 보던 분이긴 한데 이제 예. 인종적으로 봤었을 때 피부색이 다크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사실 이제 놀란 감독이 다 정한 건 아닐 거예요. 헐리우드의 이제 영화 산업 시스템에서도 이제 감독은 하나의 부품일 뿐입니다. 최근에 또 컬러블라인드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요구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호메로스가 처음 진공해서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구전되는 전승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문학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제 호메로스고 놀란 감독은 그 전에 이제 구전되던 그 전통에서도 얼마든지 재료를 취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뭐 코어 캐스팅이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 네. 어쨌든 감독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궁금하긴 하다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티저 포스터를 한번 봤는데 Defy the Gods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짐작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호메로스에서 사실은 이제 관심사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길을 보여주려는 시도인데 인간은 그 자체로는 규정이 잘 안 돼요. 뒤에 이제 신들이 있어야지 잘 보여집니다. 노란색 혼자인 것보다도 뒤에 검은색이 있을 때 노란색이 훨씬 잘 보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대조와 비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신들을 어떻게 지우거나 무너뜨릴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인간을 보여줄지 그거는 이제 놀란 감독의 역량이 있겠죠. 그건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포스터가 굉장히 멋있네요.
예. 해보니까 멋있죠. 몇번 좀 액션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어쨌든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이 네. 사실 일리아스랑 이제 이어지는 일리아스의 되게 속편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거죠. 우리가 딱 보죠. 예. 일리아스 먼저,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 다음. 근데 이게 딱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는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있긴 있어요. 이제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의 막바지에 며칠간을 다루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오디세이아는 그 시작이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공백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서사시라는 문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서사시는 동화랑 달라서 동화는 먼 옛날 어느 한 곳에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항상 이렇게 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다 진행이 돼요. 근데 서사시는 전체 한 일부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서 커다란 얼개 정도는 우리가 다 짐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긴 하죠. 선생님께서는 뭐 이런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오디세이와 일리아스 중에서 혹시 조금 더 애정이 강하신 저는 엄마 아빠보다는 이제 배우 정려원 씨랑 뮤지컬 배우 이하름 둘을 더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위대한 건 일리아스가 더 위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건 오디세이아. 그 개인적인 호의 이유가 있으신 가요? 아킬레우스가 이제 일리아스의 주인공인데 그 너무 이제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내가 큰 포부를 품고 마음을 먹고 따라하려고 해도 갭이 너무 커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조금 다르죠. 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인물이어서 그리고 조금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그런 면모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칼립소의 섬에 7년 동안 이제 붙잡혀 있다가 오디세우스가 떠나오게 되는데 그 신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제우스가 이제 아테네 청원에 설득이 돼서 이제는 오디세우스를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령을 통해서 헤르메스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칼립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세우스를 불러서 마지막 설득을 할 때 그게 제우스의 명령이라는 얘기를 숨겨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도 자기 스스로가 외압 없이 결정을 합니다. 귀향을. 이게 신의 명령이니까 당신은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칼립소가 굉장히 비참해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놓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만듭니다. 그게 제우스의 결정이었다는 건 아마 오디세우스 집에 가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현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칼립소도 그렇게 자존을 자기가 지켜내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세련됐구나, 멋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논란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이드 혹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정말 원작과 그리고 이제 논란의 작품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예. 재밌는. 직접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양념치킨이 맛있다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직접 한 입 먹어보는 것만은 읽어보시고. 네. 치킨 먹고 싶다. 선생님 질문. 예. 그 칼립소. 응. 예, 그 칼립소 제가 예전에 캐리비안 해적을 볼 때 영화 칼립소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영화나 이런 데에 보면은 그렇게 그 이렇게 이름을 차용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거의 그 캐릭터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보통 만든다고 봐야 될까요? 노림수도 있어요. 네, 노림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헐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을 보면은 작가들을 따로 이렇게 학교라고 하고 공장이라고 우리가 있는 시나리오 작가 양성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신화 교재들이에요. 조셉 캠벨의 신화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그거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 헐리우드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어필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보편적인 패턴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신화를 봐요. 그래서 거기서 차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랍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을 다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의 이야기면은 이제 칼립소 같은 맞습니다. 경우가 이제 바다의 나오는 게 많죠. 칼립소 얘기하시고 어디서 많이 봤지? 아까 선생님이 네. 그 오디세이아 해설본을 읽고 책을 읽으라고 네, 네, 하셨는데 네. 저는 그 이번에 그 신간 나오신 일리아스 좋아하세요? 아, 그 책을 예. 읽고 읽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인데 제가 예. 그 책을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저 두꺼운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그건 욕심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인품이 뛰어나서 그래서 혹시 해설도 조금 네. 어렵다 네. 하시면은 저는 그 전에 입문서를 일리아스 좋아하세요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도 꼭 나중에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자막도 넣어서 정성스럽게 처리해 주시면 자막이랑 자막. 링크도 같이 넣어서 일리아스 좋아하세요라는 그 책도 나왔죠. 그거는 이제 강제 완독 열차에 탑승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아 이거 원전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소록 샘솟는 그런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빨리 다음 차례 빨리 넘어가자. 네. 다음으로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이번엔 3권밖에 안 갖고 와서 권수가 많으지만 실제로 소개할 건 3권입니다. 이번에 뭘 주제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지난 저희가 반년간 혹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지구상을 가장 수없게 다뤘던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역시 전쟁, 특히 이제 어느 한 국가가 열린 전쟁이 아니라 세계 막각국이 걸려 있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이 있는 책들을 몇 권 좀 뽑아서 오늘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특히 세계 대전. 이제 아시다시피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잠깐 전간기라고 부르는 인터 피리어드라고 부르는 전간기가 지난 다음에 1938년부터 45년까지 7년간 제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연관 책들을 나란히 조금씩 골라봤습니다. 맨 첫 번째로 뽑은 책은 또 벽돌 책이죠. 근데 뭐 익숙해지셨으니까 그냥 감안하세요. 네. 크리스토퍼 클라크라는 역사가 쓴 옹유병자들이라는 책입니다. 클라크의 책은 제가 사실 지난 뭐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가 문교 TV에서 뭐 혁명의 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1848년도 혁명을 다뤘던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옹유병자들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전에 쓰여진 책이고, 클라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타덤에 오르는 가장 우리 시대에 적어도 현대사를 다루는 중요한 역사가족 한 명으로 올라오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클라크 본인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즉 영국인이고 영국에서 독일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근데 이 책은 그래서 1차 대전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든 싫든 거기서 독일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책이 단순히 영국에서만 아니라 독일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돼서 지금도 이제 클라크의 책들 다 독일어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영국에 있는 영국 사람이 쓴 책이 독일 어권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응이 불어일으켰다는 자체가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점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책 자체는 사실은 두께도 두껍지만은 굉장히 쉽진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물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계 1차 대전을 생각할 때 물론 독일사라든가 독일어도 전공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또 독일이 뭔가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것과 다르게 세르비아의 어쨌든 음모가 집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면 세르비아를 포함한 동유럽에서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가 점차 파오르게 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와 및 부부의 암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크의 특장점 중 하나지만 동유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계대전을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유럽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 장점이고, 어쨌든 주요한 국가들만 하더라도 큰 경쟁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최소한 그다음에 만약 오스만 제국도 약간 나오니까 최소 대여섯 개 정도 국가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세르비아, 불가리 같은 그냥 상대적으로 이탈리아처럼 상대적으로 당시의 세력 균형 지평에서 이제 새롭게 열광을 지기를 약간 노리고 있거나 뭐 확장을 노리고 있던 그런 국가들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동시에 어려운 점은 그걸 그냥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교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됐는가를 찾아보는 게 이 책의 굉장히 가장 강력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 중에서는 1차 세계대전사를 약간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의 역사를 기대하고 봤다가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돼서 이 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은 전쟁 자체의 역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유럽이 불안정한 아마 세력균형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모든 국가들이 조금씩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가, 그리고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가를 추적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제도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해서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부제로 삼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각국의 외교 정책을 얘기할 때 그냥 어느 나라가 무슨 입장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근데 프랑스로 치면은 중앙 외교 관리들이 따로 있고 대사들이 따로 있고 인간 정부 출신대 나온 대통령이나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제 군부가 따로 있고 이렇게 각국의 외교관을 구성하는 여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조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입장들을 어떻게 복잡하게 엉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서로 다른 국가들 간의 외교 채널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서로의 위협을 잘못 이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해와 착각의 원칙 속에서 각국의 외교 결정이 필연적으로 그냥 각 국가가 제국주의적 확정을 계속하다 보니까 전쟁이 이르게 되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처음에 그럴 의도가 없었던 사람들이 차츰차츰 서로 간의 오해와 판단과 실수와 음모 속에서 이렇게 처음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로 점차 모두가 휘말리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굉장히 정교하게 풀어내주는 게 이 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제가 청소년기 때 러시아 소설을 읽을 때 이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으면은 등장인물들 이름이 너무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이름도 너무 복잡하고 같은 사람의 인물이 여러 개씩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거의 요약 노트를 쓰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힘들 만큼 좀 까다로운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 정도 정리 안 하면은 이 책의 이야기를 다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책인데 그래서 그만큼 까다롭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완독할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관심사는 조금씩 다를 텐데요. 1부 같은 경우가 그런 민족주의적인 전망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기본적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2부는 좀 더 외교라인에 집중해서 각국의 이제 외무부와 이제 심지어 황제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복잡한 그런 갈등들과 그리고 엇갈림들이 있었는가를 보고 마지막 3부가 이제 프란츠 페르디난드 황태자의 암살 전후로 해서 어떻게 각국의 그런 외교라의 정책들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전쟁을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외교사나 이런 쪽에 관심 있다라고 하신 분들을 하면은 2부부터 읽어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체를 다 보시면 그 그림들이 다 그려진 책이니까 어쨌든 책의 두께를 생각하면은 번역도 제 생각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가독성 있게 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어려운 책은 맞지만 어쨌든 한 번쯤 꽤 오랜 시간 들여서 읽고 정리하고 나면은 아주 우리가 적어도 세계를 볼 때 혹은 세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 뉴스라고 부르는 국제 정치 뉴스라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얽혀 있는가를 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이덕이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육병자들이 2차 대전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를 다뤘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인 이제 DK 지도를 보는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방송대 출판문화원에서 지식의 날개 이제 방송 출판문화원에 갖고 있는 브랜드죠. 거기서 난 책이고 제가 이 책은 약간 저는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먼저 받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이 풀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도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책 대부분이 정말로 지도들과 당시 화보들을 이렇게 가득 담고 있는 상당히 두툼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30년대 정도의 정강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세계 제2차 대전이 실제로 전개되었는가를 갖다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군사사라든가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이랑 당연히 이제 굉장히 재밌게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께도 약간 이 책이 재밌게 읽힐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생각할 때 뭐 미국의 참전과 독일의 뭐 아우슈비츠와 유보트 그리고 뭐 노르망디 해전 이런 것 상륙작전 이런 것들을 놓고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 책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부터 아시아 전선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세계 대전이 왜 세계 대전인가를 갖다가 정말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떤 전투와 전쟁들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게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시각화해서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텍스트로 의 책을 읽거나 혹은 몇 개 영화에서 몇 개 사건만 봤을 때 그냥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가를 좀 재구성한 이제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한 권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읽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은 많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책들에 비했을 때 상당히 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형태의 장점과 가치가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사회상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발전 같은 경우 특히 보여줘서, 그래서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육해공 전일 다 지도에서 다 다뤄진다는 것도 꽤 이제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방송대 출판문화원에서는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DK 지도를 보는 무슨 역사 시리즈를 출간을 해서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이제 예전에 제가 몇 번 추천을 했던 지도를 보는 세계사고, 두 번째로 나온 책이 이제 이 전쟁사면, 세 번째로 나온 게 방금 지금 성현준 선생님께서 보고 계신 제2차 세계대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그냥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냥 골라서 이 재밌는 것들 흥미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1차 대전에 이르는 과정, 두 번째는 제2차 대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았다고 하면은, 세 번째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책 한 권 다 굉장히 두껍거나 크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위압감을 주면서 역시 역사는 저런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약간 거기서 좀 분위기를 잡고자 아주 작은 소품 같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미치라고 해서 블룸즈버리 마모셋이라고 제가 붙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초쯤인가 상반기에 나왔으니까 딱 제목 봐서는 원숭이나 전쟁에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미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미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소설가로만 기억하는 버지니아 울프, 정확히 말하면 버지니아 울프와 그 남편이었던 레너드 울프의 울프 가족의 생활을 갖다가 1934년부터 38년까지 한 4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이 가족의 생활을 갖다가 들여다본 책이기도 합니다. 1934년부터 38년, 정확하게 말하면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시작되는, 특히 2차 대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전간기 이제 끝부분에 또 해당하는 책이고, 이 책도 이제 96년에 나온 책인데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시리드 누네즈 자체가 사실 버지니아 울프의 굉장히 강한 팬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 이제 그런 애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책인데, 제가 좀 어렵부터 기억이 남긴 하지만 1990년대 정도부터 해서 울프 연구에 생기는 큰 변화 중 하나가, 아마도 한국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버지니아 울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냥 모더니즘 소설가, 의식의 흐름, 아니면은 이제 페미니즘과 열부지어서 여성 작가 이렇게 하면 기억하고 계실 텐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울프가 속해있던 작품 활동했던 1930년대, 특히 주저를 내놨던 30년대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위기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활동들에 울프와 또 이제 그 남편이 어떻게 얽혔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명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버지니아 울프, 이제 미치라는 원숭이가 등장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원숭이가 죽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미치의 시선을 통해서, 혹은 꼭 미치의 시선을 국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버지니아 울프 가족들이 일상을 다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 시기에 어떤 전쟁이 점점 고조된 전쟁의 위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순간 중 하나가, 두 부부가 이제 미치를 데리고서는 유럽 대륙에 여행을 갔는데 독일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정말 이제 나치 고위 간부가 등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강한 적개심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이제 레너드 울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긴장,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신문이 들키는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위기에 한복판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 순간 헤쳐나가는데 미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짧고 잘 읽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소품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예전에 영문학을 공부할 때 버지니아 울프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작가 중 한 명이었는데, 울프의 책을 읽는 건 훨씬 쉽고요. 대신에 울프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또 구현하는 책이라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캐주얼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어느 한 가지 교훈을 준다 이런 게보다는 정말 이제 그 일상들을 그려가면서 일상 속에서 전쟁의 위기라든가, 혹은 동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남성 여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이 사람들이 속했던 블룸스베리라는 그룹에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복잡하게 재구성하는 게 이 약간 허구가 가미된 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쟁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고민하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기 좋고 또 어쨌든 블룸스베리 그룹으로 대표되는 또 버지니아 우프로 대표되는 이제 1930년대 영국의 예술계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돌아갔을까 이런 것들을 약간 살펴보시기도 좋고 혹은 전쟁의 분위기가 심할 때 그래도 전쟁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기에도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저 세 권을 갖다가 추천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몽유병자들이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정말 잠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중적인 의미에서 몽유병자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꿈속에서 그래서 움직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각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들과 이제 외교 관리들이 자기들이 어떤 길로 수준을 가게 되는지 모르면서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정말 꿈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그 과정을 그려내면서 이제 몽유병자라는 이제 이름을 그린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제목이 붙었는데 사실 그래서 1차 대전사를 둘러싸고 독일에서 문제가 논쟁됐던 중 하나가 20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1차 대전사를 보는 가장 지배적인 대중적인 관점은 독일이 제국주의자 팽창을 하다가 가로막혀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기본적으로 독일 측일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크라크는 다 보면은 독일에 분명 그런 종류의 외교적인 열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그런 것이 없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 간의 서로에 대한 굉장히 불균등한 정보 같은 것들 가령 보면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위협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도 우리는 보통 1910년대 러시아 하면은 곧 이제 러일전쟁에서 깨지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으키면서 곧 무너지게 될 굉장히 빈약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동쪽에 성장하고 있는 강호고 또 이제 군사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독일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군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병력 숫자를 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러시아를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의 갈등 관계가 발칸반도와 오스만 제국을 둘러싼 갈등 관계가 사실 1차 대전을 촉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각국이 어떻게 서로 다 완전히 틀린 혹은 자기가 하는 선택들이 무슨 결과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로 점점 이제 세계대전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각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만큼 나가게 되면 상대방은 알아서 그걸 물러나거나 우리의 제스처를 다르게 해석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걸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은 더 겁을 집어먹은 다음에 우리도 그만큼 더 군비를 강하게 올려야겠다. 우리 더 많은 군대를 들여서 먼저 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시작했고 이게 다 얽히게 되면서 모든 국가가 한꺼번에 다 쓸려들어가게 되는 그런 전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몽유병자라는 제목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거를 뭐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시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전쟁이 거의 막바지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아직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많은 정보를 갖고도 명확하게 이게 알고서는 움직였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많은 오판들과 말도 안 실수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다 논평을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벌어진 굉장히 많은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들이 사실 그런 형태의 이제 뭐랄까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점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고 또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혹은 다른 나라 갈등을 볼 때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타국이 강해지는 것에 굉장히 강한 경쟁을 갖고 우리의 민족적인 혹은 국가적인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타국에 대한 신호를 갖다 이해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개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메시지 속에서 꼭 우리가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런 종류의 의미만 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점도 저는 이 책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제 뭐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한편으로 이제 구조적인 접근이 있고 한편으로 이제 행위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결단들을 내고 무슨 실수를 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약간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선생님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몽유병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나오듯이
그 중요한 어떤 행위자들이 어떤 판단 미스를 하는가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어떤 거대한 흐름이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행위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랄까요, 각각의 판단이라던가 행위들이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그 뭐 제국주의라던가 원래 그 설명처럼 어떤 민족주의의 어떤 발언 강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게 이 클라크가 저자가 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답변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사를 둘러쌀 때 둘러놓고 큰 해석들이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독일 책임론도 있지만 동시에 또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반응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혹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하면은, 클라크는 어떻게 보면 양자를 다 이제 비판을 하면서 사실 그때 상황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때 굉장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순간들이 매 순간 존재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 행위자들은 이런저런 선택들을 했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서로를 다 올가는 형태로 갔다라는 종류의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르게 갈 수 있던 순간들을 매 순간 약간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 것도 이 책에서 클라크가 계속해서 뭐랄까요, 다른 1차 세계대전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다른 종류의 해석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엄청 무겁네요. 네. 들었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구하셔도 장식용으로 이제 장식용이 아니라 종이가 매우 좋아요. 종이가 그런 거야? 풀컬러 화복이 있었는데 비싼 책이겠어요. 건강해. 네, 거의 뭐 5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서 5만 3천. 이거는 이런 손으로 도서관에 들고 사실 가서는 안 되는 책이죠. 깜짝 놀랐어. 한 손으로 들었다. 방송대 도서관 다 비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름방학 때 그죠, 방송대 도서관의 개인 열람실에서 빌려서 하루 종일 천천히 한번 감상하면서 보는 그런 책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하루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지도마다 정보량이 너무 많고 그렇죠. 전투를 재구성하려면은 생각보다 페이지 수보다 읽는데 들어가는 공이 꽤 많이 들어가는 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정도 두 페이지에는 이 많은 정보를 다 압축해서 그것도 화살표랑 도표랑 몇 가지 무늬로 만들어놓는가 이런 것들을 또 약간 감탄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다 개인이 이제 구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도서관에 있었어요. 아, 네. 그거는 예. 근데 이 지도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출판문화원에서 책을 내기 전에 한번 이 책 세트를 같이 놓고서는 펀딩을 먼저 진행했는데 그때 펀딩 예약자가 너무 많이 넘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펀딩으로 모인 돈이 한 1억 3천 정도 모여서 거의 출판문화원의 대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생각보다 책이 비싸고 무겁지만 이런 책들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책장의 소장용 그렇죠. 전시용 예.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실 네. 두 손으로 그러면 드시는. 책장을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볼 때도 굉장히 큰 책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책장에는 저 안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앞 표지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는 것도 집에 해놓을 너무 수도 인테리어용. 지금 네, 인테리어를 혹시 한 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이걸 다 사기가 좀 부담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제 학우님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든 만약에 그냥 세계사를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도로는 세계사를 가장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대부터 혹은 정말 기원전의 선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 현대 코로나 때까지를 다 쭉 보면서 한 책이고 제 생각에는 입문용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이걸 추천하고 싶고, 아마 전쟁사랑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은 정말 이제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준호 선생님이 한 3번 정도 시도하셨는데 실패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넘기자. 네, 그럼 문지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재호입니다. 저는 사실 방학에는 놀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유창 교수님이 이 영상을 굳이 시청하는 학우님들은 무언가 정보를 얻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뭐 책을 하나 추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한 권이 아닌가요? 두 권입니다. 네, 제가 고민하다가 왔는데 사실 정작 추천해야 될 책을 제가 지금 집에서 읽고 있다가 오늘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표지만 제가 인쇄해서 왔는데요.
몇 달 전에 번역된 건데 지탱하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원작의 그 원서의 제목은 혁신이라는 망상이 제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제로 바꿨더라고요. 혁신이라는 망상을 넘어서기를 부제로 달고 이 원제목을 이제 한글판은 지탱하는 힘으로 이제 정했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부제로 한 거를 원래 제목처럼 이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너무 혁신 거리니까 잊고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이 학자가 좀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탱하는 힘을 가리키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과학기술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을 좀 드러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뭐 AI 시대다 해가지고 뭐 첨단 기술의 시대, 반도체 시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창조적 혁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그런 담론을 묻혀서 정작 우리 사회를 일상생활을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기술에 대한 그런 주목은 너무 덜하고 그런 데는 너무나 적은 자원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책으로 담아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분야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천재적인 혁신가 없이는 우리가 근근히 살아갈 수 있지만 성실한 유지보수 전문가 없이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뭐 인터넷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뭐 약간 철로, 뭐 신호등 약간 이런 굉장히 작은 과학기술 하나하나가 우리 전역에 뻗어 있고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약간 창조적 혁신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만 우대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연구서입니다. 사실 저희 분야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많은 연구들이 예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마침 이번에 번역이 되어 나왔길래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미리 설정하고 가시면 좀 책을 읽기가 편하니까 대충 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없다. 이 책이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이라는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은 없다. 그러니까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고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기반을 토대 삼아서 거기서 점진적인 발전을 일어나가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 혁신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혁신만 외치고 첨단 기술에만 관심을 갖고 유지보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은 결국에 우리 사회는 느린 재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가 점점 저성장 또는 더 극단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유지보수를 하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비숙련 노동자라고 그리고 대우를 잘 해주지 않고 차별화 대우를 하는 좀 그런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좀 노동 불평등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인데 조금 우리가 혁신이나 노벨상 이런 거에 너무나 집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공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다리가 무너지거나 뭐 KTX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이런 사태가 갑자기 막 벌어지지 않으면은 아 우리가 되게 뭐 편하게 살고 있었구나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거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하나를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사람들의 인력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책이고요. 그리고 약간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텍스트로 이루어진 북인데 방학인데 글자 읽기 싫다 이러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약간 이런 만화책이지만 쉽지 않은 만화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물이랑 전기랑 인터넷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숨은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쓰고 인터넷을 아무 데서나 사용하고 물을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데에는 그렇게까지 만들어진 얘네들을 숨겨진 시스템으로 만들었기까지의 과정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게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만화로 되게 흥미롭게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례는 아니고 미국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나라랑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보다 먼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의 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이거는 뭐 한 번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이런 책이 아니라 그냥 보시고 나는 전기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냥 전기 챕터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좀 보다가 잠깐 쉬다가 또 나중에 보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지금 우리가 수도 쓰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수도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그 챕터를 펼쳐서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기 싫고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숨은 시스템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조금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유지 보수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 시스템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 지탱하는 님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책 모두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책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어떤 기술 시스템 기반에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 권을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그렇게 둘 다 뭐 어렵거나 두껍거나 하지 않은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지탱하는 힘은 정말 얇아서 A4 한 페이지처럼 보이네요. 실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다리가 무너지거나 네,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랄까 분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제 위험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한참 네. 유행했는데 최근 좀 사용되지 않는 것 같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느린 재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 막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느린 재난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책에 좀 있어요. 되어 네. 있나요? 그 환경사에서 나오는 느린 재난이란 개념을 이 저자도 동일하게 가져 사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사회에서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또는 아주 가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이 유지보수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면서 거기에 돈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면서 자원 배분을 상대적으로 되게 박하게 하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지 않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그런 사고는 점점 더 빈번하게 갈 수밖에 없고 혁신이라는 것도 점점 그게 가능한 토대가 점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계속 혁신만 외치다가는 정작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오히려 그 사회가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될 것이다. 근데 느린 재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이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되게 등한시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폭발하듯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거를 경고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험 사회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애초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것처럼 네.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제 뭔가가 짜져 네. 있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면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혁신에 대한 비판과 약간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네. 언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차피 우리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과학계도 역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상에서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실은 이거는 이제 과학사나 과학기술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마침 대중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추천을 할 수 있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읽으시면은 조금은 길 가다가 하나하나 보는 게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길 가다가 그 신호등 청소하고 신호등 전선 이렇게 점검하는 분을 봤었는데 저런 분이 있으니까 신호등이 안 고장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싶었는데요. 그게 일상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좀 더 그런 사람들의 비숙련 노동이나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식으로 내몰지 않고 좀 더 우대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좀 더 혁신에 가까워지는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 차원의 어떤 관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네. 거기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외면하게 하는 어떤 압박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자본주의 어떤 필연적인 것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이라고 하면 공자님은 정명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은 경영자나 주주의 단기 이익 최대화를 말하는 게 항상 혁신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맨 먼저 번외로 나가줘야 되는 것들은 유지 보수를 위한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독일 철도, 브리티시 레일웨이, 그다음에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것들이죠. 시대에 따라서 또 재난의 성격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1990년대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네. 산풍 성수대교, 가 있었고 성수대교가 네. 무너지기도 했고, 근데 그건 당시 우리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에 맞지 않게 건물 자체를 지었다든지 다리 자체를 지었다든지 뭐 이런 것이었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고, 시대에 따라서 유형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 저자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사실은 여기서 같이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몇 가지가 뭐 돌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어떻게 기술 시스템이나 과학 기술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자도 이렇게 혁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지쳐 있고 저희도 모두 지쳐 있고, 그 혁신이라는 망상은 이제 정말 벗어나서 좀 실제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게 뭔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얘기해야 될 기술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담론 프레임을 좀 바꾸고 싶다,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딱 쭉 대충 봤는데 되게 보기 편하네요. 근데 네네.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잘 읽히지는 않는 사실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내용이 이렇게 칸 사이에 많은 칸 사이에 연결된 내용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좀 천천히 봐야 될 책이에요. 네, 약간 이 지도책 같은 거예요. 내용이 많아서 읽는데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냥 중간중간 읽어서요. 네. 모든 걸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좀 해주는 거예요. 사실 초연결막 사회가 도래했다고 하니까 초연결하는 건 막 혁신적인 거 막 사람들이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이 원래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었는데 깨닫지니까 갑자기 초연결하니까 붕 뛰어가지고 대단한 걸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선생님 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게 연결돼 있다. 근데 사상적인 측면, 우리 근현대 사상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절과 단절,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걸로 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추천해드릴 책은요, 다시 동학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동학인데요. 이 책은 올 여름에 굉장히 또 이 불볕더위가 고온이 예상된다고 해서 표지가 좀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결이 확 이렇게 도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한 폭의 백김치 같이. 그렇죠, 예. 속이 좀 시원하고 풀리는. 이제 하얀색이 이제 동학 경전 그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나왔는데 지금 출판사들이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저자들한테 책을 한 권씩만 주네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한테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책을 확보를 못해서 조만간 제가 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다시 동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한 60% 정도 합계해서 60%의 연구자나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 근대를 시발하게 된 그러한 새로운 어떤 단절 위에서의 새로운 태동이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통의 그 자장에 위에 있으면서 사실 새로운 어떤 근대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뭐 개화론자들이 근대를 열어내고 그거보다는 근대는 각각의 이 지구상 어디에나 있었다. 그 동일한 시기에. 그래서 그 나름의 그 로컬적인 그 문화적인 요소들, 사상적인 그 전통 그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오히려 이제 서구 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근대를 창조했다, 만들어냈다, 발동시켰다 그런 내용으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의 근대도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재우와 최시영의 동학이 끝나고 그 전봉준의 농민 혁명이 민주항쟁이 끝나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이제 손병희의 천도교가 들어오고 동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이도나왔던 이제 친일의 그런 뭐 문제 제기도 받는 어떤 사상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떤 새로운 문명, 서구의 그 영향을 받은 문명론을 전개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사상사에서 갑자기 돌출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그 시간과 공간의 연속적인 그 선상 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굴절과 변동, 그러니까 격변과 모순, 그 분열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형태를 이루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동학 관련된 책들이 1894년 이후에 잠깐 동안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1840년부터 1950년,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이라든지 해방 이후의 남북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 여기까지도 사실 이 동학 사상이 영향을 주고 그 위에서 근대 한국의 사상사가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존의 뭐 역사학계라든지 동양 근대 철학계에서 얘기하던 것과는 이제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대중서, 대중교양서의 책입니다. 그래서 주제의식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좀 쉽게 풀어낸 그런 책이어서 여름 방학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한자 가치 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초등학생들을 주로 이제 대상을 하고 있죠. 이것도 만화입니다. 이 모든 이제 그림책과 만화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웹툰이나 넷컷 만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만화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 가치 사전인데 40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차에서 제공한 이제 보여주는 한자도 어려운 한자가 아니에요. 그냥 설입자, 효도 효자, 뭐 믿을 신자, 어지린 뭐 이런 글자들입니다. 뭐 덕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논어에서 추출한 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1학년에 이제 고전 함께 읽기 그 수업을 강의를 들으시고 그 논어에서 쓰이는 어떤 개념 한자들이 어려운 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거는 그 한자의 그 의미장을 잘 어떤 가치를 파악하기보다는 문장 안에 자꾸 매몰되려고 하는 시대의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접근망을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볼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이제 자기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좀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초등학생의 동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 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한자나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 저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 논어나 동양 고전을 좀 보고 있지 않았나. 제 강의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여기에서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도 빨리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하루에 한 두세 글자 정도 40자니까 한 20일 정도 계획을 짜시고 읽어보시면은 천천히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송대에 재학하는 우리 학생분들이 아니라 그 자기 손자나 자녀나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같이 좀 읽어보고 생각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의도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책만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한문 특강이 무료 한문 특강이 이렇게 지금 전찰이에요. 지금 홍보 중이고요. 진행 중에 오늘 개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교육원에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논어집주, 맹자집주, 고문집주 특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전번역원이 일단은 그 한문학 대학원생이라든지 이 전문 역자들이 되려고 하는 그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좀 전문성 있는 기관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온국민 평생 배움터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로그인해가지고 이제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습 기간 내 수강 인원은 무제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고요. 그러니까 선착순도 아닙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거 방학 특강으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론 강좌보다는 경서 원문의 독해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뭐 고전 함께 읽기나 동양철학 산책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전을 소개하다가 잠깐 소개하고 이게 좀 어떤 이론적 맥락에서의 의미들을 좀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고전 원문에 대한 강독을 좀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우리 학우분들께서는 여기에 아주 좋은 기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하시고 뭐 온라인이니까 뭐 좀 끄고 이렇게 화면을 끄고 들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교육원 홈페이지에 특강 안내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그 링크들이 신청 링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링크를 영상에 저희가 첨부하면 그래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클릭하셔서 한 번씩 다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우리 방공대 학생분들한테는 과연 잘 어울리는 강의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위치가 은평구에 있는 진관동에 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서울에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접속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방학 때 한번 다들 좋은 경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회 진행?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총 15강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강좌나 조금 그 텀이 좀 더 붙여질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온라인이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맹자? 논어집주, 맹자집주, 그리고 보문진보, 옛날 뭐 시라든지 한 페이지 시라든지 불어내 시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접속해가지고 또 여름에 고전의 향취를 방 안에서 또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겠죠. 아, 그래도 고전을 며칠 못하고. 고전을 며칠 떠는 동학책은 어떻게 기획된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은 동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이런 쪽에 이제 아마 역사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이쪽 전공자들이 정말 요즘 없어요. 많이 좀 사양 예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사양한 건 아니고 좀 많이 이제 전공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여서 그 시기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동학으로 해가지고 대중서 형식으로 철학적으로 내신 거 보니까 어떤 기획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은 이제 그 한국 현대 철학을 그러니까 서양 철학 전공자, 뭐 동양 철학 전공자들이 좀 모여서 한 14년 전부터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근현대 사상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 동학을 하다 말다 하다가 이번에 한 3년 전에 4년 전에 그 계약을 했는데 출판사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미정지역 되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전공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시각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다른 시각과 견해를 섞어서 이게 일관화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서로의 견해는 살리되 그냥 관통하는 어떤 중심축은 좀 서로 합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좀 했던 책입니다. 쉽게 쓰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직강서가 얘기가 직강서 얘기 나오고 정리한 부분도 좀 많고요. 그냥 교양서의 특징을 좀 살려서 정리 형태로 간 부분도 있고요. 그 이번에 그 저희 대학원 이제 시작했잖아요. 대학원 학우님 중에 한 분이 동학농민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바로 추천을 해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과연 이수를 찍을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요. 네. 네, 그럼 정주현 선생님. 저는 특별한 책을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이유는 김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계속 잘 안 맞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올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더운 시절에 책을 읽는다는 게 과연 쉬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문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학 아닙니까? 이 방학 노을밤자인데 배운 것을 잠시 놓아두는 이런 시기가 방학인데 거기에서 계속 공부해라 라고 이게 강요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가 학생인데 그렇다고 방학이라고 해서 완전히 또 놓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배우는 것을 놓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봤는데, 그런 방면으로 과거에 추천이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방학 동안에는 일종의 배웠던 것을 실천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것은 일단 집에서 나와가지고 밖에 시원한 데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여름방학 때 출근을 아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에 나오면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집에서는 우리가 항상 좀 꺼려지는데 조심스러워지는데 학교에서는 별 걱정 없이, 그래서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학교에 나오는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그 비슷한 이점들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로 생각하기라는 과목을 공부했다면 실제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행위들을 해보고 또 뭐 동시대 예술 산책 같은 과목을 배웠다면 그 예술이 이루어진 그런 미술관이나 음악회나 음악단이나 뭐 이런 곳이가 냉방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런 데 가서 그걸 즐기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실천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한 가지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를테면 한문화 유물유적 같은 곳은 난당히 안 되는 곳으로 가야 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하시더라도 냉방이 잘 되는 이런 곳에서 배운 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좀 돌아다니시는 것도 방학을 좋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남기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뭘 지우시는 걸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음 이어서 제가 네. 정주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길래 이어서 저도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한국문화교육은 저는 조금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럼 좀 더울 거 아니에요? 또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마다 박물관이 아주 시원합니다. 무료고요. 네, 거기 가면은 아주 시원하고 볼 것도 많고 좋죠. 네, 근데 닫게는 조금 덥긴 합니다. 뭔가 이어서 선생님 얘기해주시면 저는 먼저 이거 정지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 그러면 먼저 하시죠. 임재현 먼저 하시죠. 선생님께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거 요즘 월드컵이잖아요. 근데 정지현 선생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세트 플레이라고. 그래서 책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집에 가져가면은 저희 애가 먼저 이걸 볼 것 같아요. 축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볼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공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정준영 선생님 그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이어가지고 이제 앞에 책도 이제 다 해주셨고 그래서 과목과 연관하면 저도 이제 답사 뭐 이런 쪽으로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학생님들께서 요번에 여름방학 때 조금 가보시고 싶은 곳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인이 살고 계신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거나 저의 관심사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지역이 진보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 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뭐 해결해야 될 또 지역이 여주입니다. 경기도 여주.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곳이 섬인데요. 인천 쪽에 있는 장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지역을 제가 가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여름방학 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갈 것 같고 한 10월 정도 이후에 아니면 겨울방학 때쯤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서 직접 현장을 보고 그래야 아마 제가 좀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더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우님들께서 조금 관심 가지시고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볼 거 많거든요.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거기에 역사적인 거 하나를 딱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더우니까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얻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들이도 가시고 주변도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뭔가 그럼 빠르게 저희 이제 도서파와 비도서파 나뉘어서 저는 원래 그 제 단골 소재는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가보실 만한 축제 또는 공연 이런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다 보니까 이런 축제에서 또 항상 나오는 게 퓨전 국악 무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그런 무대를 조금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국악 공연들, 국악기 정확하게는 국악 공연도 아니고 국악 악기를 활용한 공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좀 이색적인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좀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어떤 공연에서 되게 공감 가는 흥미로운 말을 들은 게 한국 전통음악에서 음은
원래 고정된 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전통음악 대금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는 선율 중심이 아니라 리듬 중심 음악이기도 하고 음이 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를 굳이 이제 서양 음악의 체제 속으로 끌어들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음악이 되게 그 밴드 뒤에서 드럼하고 옆에서 뭔가 크게 이펙트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국악기를 활용한 음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우님들이 이제 여름에 여러 축제에 가시면 분명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퓨전 국악 밴드가 나와서 25형 가야금해서 음량 크게 해서 앞에 판소리꾼이 이제 노래를 부를 텐데 그거를 아 우리 소리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내문학교학 학우님들이라면 아 저렇게 그냥 서양의 것인데 사실은 그거를 그냥 국악기만 넣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저런 악기의 활용이나 음악의 어떤 만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좀 그냥 유용한 정보인데 그 올해 4월에 그 우리나라의 문화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 원래는 매마수라고 매주 마지막 수요일이었던 수요일날 영화관도 할인되고 약간 뭐 박물관도 늦게까지 열고 그게 매주 수요일로 바뀌었어요. 네, 올해 4월부터. 그래서 지금 전국의 문화재단들이 사활을 걸고 매주 수요일마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분들이 거의 이제 눈물 흘리면서 요새 누가 평일 수요일 날 문화예술 즐기러 오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학우님들이 떠올랐죠. 우리 학우님들 수요일 날 가실 수 있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 공짜 무료 행사예요. 그래서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거나 문화가 있는 날로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서 제주도까지 아주 작은 시군구에서 다 하는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마수에서 마지막에 빠지면 매수. 네 이제 매수. 분들 매수하는 거. 네 매마수가 아니라 매수.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원래 비도서판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배신을 해가지고 중간에 책을 한 안 권 되는데. 가져왔습니다. 예,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이라고 박혜윤, 신성준, 최은경 이 세 분의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게 이제 국가폭력이라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죽음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저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할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죽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삶의 이제 끝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죽음에 대한 걱정은 죽음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앞에 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마지막을 보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어떤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그 앞에 죽기 직전까지의 삶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 걱정은 사실 노년에 대한 걱정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편함, 신체적인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인지적인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장애라든가 이제 질병, 이제 고통, 아픔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애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으면 시설에 가거나 시설에서 이제 이렇게 죽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안타까울 것 같다. 이제 그럴 때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어떨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예, 불편한 이야기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근데 최근에 은중과 상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수가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폰가요? 적절하게 예. 적절하게 너무 오래 아니, 약간 시간이 예, 시간이 지나서 스폰은 아니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스위스로 이제 보통 안락사라고 하죠. 이제 그 불치병에 걸렸고 나을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고 싶어하고 그때 이제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친구를 데려가거든요. 이제 그 앞에 굉장히 또 긴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사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이거나 혹은 개인의 결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사실은 이제 노년의 장애라든가 병이라든가 보통 고통에 이제 힘들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종교적인 것에 따라서 개인에게 온전히 그것들을 맡겨놓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사회에 뭐랄까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의 문제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문제고 그렇다면은 사회를 조금 더 뭐랄까요 잘 죽는 방법이 무엇인가 혹은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별로 평소에는 고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 때 안 죽을 것처럼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좋은 죽음을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사회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의료윤리학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한 건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많으실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시간이 많으시니까 여유가 있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화에서 시작해서 죽음을 이루는 뭔가 시작과 끝이 나도 의미가 있는 저희가 긴 여정을 같이 함께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영상 잘 봤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그중에서 끌리는 것들을 몇 개만 집어서 여러분의 방학을 재미있게 알차게 또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방학을 잘 넘기고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 잘 방학 잘 보내세요.